김성종 추리 소설 안개의 사나이. 칠장. 수사노트 세 번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관들 사이의 신속한 정보 교환과 상호 협조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관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팀은 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남보다 빨리 사건을 해결해 특진도 하고 보상금도 받으려고 혈안이 돼 뛰어다닌다. 따라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범인을 체포하려는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7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 그림자 사나이 하반장은 너구리팀을 소집했다. 장소는 달맞이 언덕에 있는 소문난 대구탕집이었다. 지원 인력까지 합쳐 팀원은 모두 12명이 되었다. 구석진 방을 하나 차지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대구탕과 함께 소주 한 잔씩을 마시고 난 그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리며 담배 한 대씩을 꼬나물고 팀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 30분 안에 회의를 끝냅시다. 오솔길 산책자들에 대한 단문 수사는 더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그치는 게 나을까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레슬러 우경사에 이어 박 형사가 말했다. 지금 몇 명이나 남았어요? 그들은 일제히 각자 할당된 명단을 체크하고 나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를 알려주었다. 그걸 서 형사가 합산한 다음 그림자에게 보고했다. 36명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꽤 됩니다. 알리바이를 대지 못한 사람은 20명이 넘었다. 좀 특이한 점을 가진 사람은 없었나요? 왼손잡이는 없었고요. 한 명 있습니다. 나도 한 명 있어요. 뒤늦게 합류한 새파란 형사에 이어 서 형사가 말했다. 그림자는 새파란 형사 쪽을 쳐다보았다. 여자처럼 매끄러운 피부와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40대 남자고요. K대학 교수입니다. 전공은 미술인데 아직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부인이 말해줬습니다. 알리바이는? 부인 말로는 7월 7일 아침 7시경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도쿄로 갔다고 합니다. 매일 산책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오솔길을 걷는다고 했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 때나 여유가 있으면 산책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은 이연화라고 하는 여류 화가였고요. 그 교수한테 전화 연락은 해봤어요? 안 했습니다. 부인 증언만으로도 알리바이가 충분한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사람은 왼손잡이야.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번호 말해봐요. 그림자 사나이는 여자처럼 예쁜 안 형사가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수첩에다 재빨리 적었다. 이름은? 손장수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서 형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쪽 왼손잡이에 대해 말해봐요. 네. 이 사람은요. 최 선배님이 먼저 확보한 사람인데 이름은 문삼식이고
그저께 일어난 중국행 비행기 사고로 이미 사망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놀라는 얼굴이었다. 서 형사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재밌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최 선배님이 처음 알아낸 이 사람 신원은요, 추리소설을 쓰는 구림이라는 작가였어요. 아, 그런 작가가 달맞이 고개 산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어. 레슬러가 아는 체를 했다. 그런데 구림은 필명이고요. 본명은 문삼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한번 촌스럽군. 빈정거린 사람은 창백한 얼굴을 한 박 형사였다. 알고 봤더니 문 씨는 아시아 자유평화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로 회원들을 데리고 난징에서 개최하는 난징 대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더라고요. 회원 48명 전원 사망했죠. 아, 바로 그 단체 말이군. 이제야 알겠다는 듯 형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추리 작가는 요 위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요, 장모하고 그 딸이라는 여자 두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요. 작가의 부인은 인천공항에 마련된 대책본부에 가고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는? 그림자는 냉정한 얼굴로 물었다. 장모인 할머니 말로는 7월 7일 아침에 일찍 중국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알리바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알고 더 이상 캐진 않았고요. 그래도 이왕 집까지 찾아갔으면 자세히 알아봤어야지. 그림자는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리다가 물었다. 그 장모라는 어른이 작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나? 아닙니다. 사위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연락을 받고 달려와서 집을 봐주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라는 여자는? 구 작가의 처제로 함께 살지는 않고요. 역시 연락을 받고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작가의 가족 관계는? 그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답니다. 부부만 단출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그 추리 작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부인밖에 없겠군. 네, 그렇죠. 그 부인이 남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부인한테 연락해 봤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림자 사나이는 무서운 눈으로 서 형사를 노려보다가 손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고 나서 운동모를 더 깊게 눌렀었다. 왜 아직까지 전화를 안 했어요? 몇 번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전화번호나 알려줘요. 그림자는 서 형사가 불러주는 번호를 수첩에 재빨리 받아 적었다. 부인 이름은? 배옥자입니다. 저녁 때까지 남은 사람들 알리바이 철저히 알아봐요. 왼손잡이도 찾아보고. 식당을 나온 형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림자는 레슬러와 함께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다가 나무 그늘에 서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서너 번 울리다가 신호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손장수 교수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에 있는 하윤모라고 합니다. 해운대 경찰서라고요? 부드럽던 목소리가 갑자기 경직되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도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도쿄에는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도쿄 국제 아트 페어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7월 7일 새벽, 정확히 말하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7월 7일이면은 월요일 아닙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5시에서 6시 사이라면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7시경에 일어났거든요. 10시 반에 출발하는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7시에 일어나 준비를 한 다음 8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안개 때문에 10시 반 비행기는 타지 못했습니다만. 언제 귀국하십니까? 모레 귀국합니다. 네, 만나 뵈야 할 일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 아, 그 유다리 씨 피살 사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없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그림 그릴 때 어느 손으로 그리십니까? 오른손입니까? 아니면 왼손입니까? 왼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레슬러는 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 엔진 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에어컨을 켜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림자 사나이는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배옥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몇 번 시도해도 통화할 수 없었다는 서영사의 말과는 달리 금방 신호가 떨어지면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았다. 여보세요? 잘 들립니까? 그림자는 큰 소리로 물었다. 예, 들립니다. 여인도 큰 소리로 대답했다. 소음 속에 통곡 소리도 섞여 있었다. 실례지만 배옥자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림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좀 조용한 데 가서 전화 받으실 수 없겠습니까? 누군데요?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녀의 전화를 받는 태도는 좀 거칠고 상스러운 데가 있었다. 잠시 후 통화가 다시 시작됐을 때는 소음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저 문삼식 씨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부군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할 수 없죠 뭐.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가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요? 부인은 그렇게 침통해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계신 데가 어딥니까? 여기 인천공항에 있어요. 대책본부에 계십니까? 네, 그래요.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되던데요. 전화를 꺼두셨습니까? 배터리가 닳아서 그랬어요. 충전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7월 7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던 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부군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아침이면은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잠깐만요.
네,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잠시 후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아침에 중국 간다고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산책 다녀와서 아침 먹고 7시 반쯤에 공항 간다고 나갔고요.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존대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산책을 다녀오신 다음에 공항에 가셨다고요? 네, 외국 가야 할 사람이 글쎄 날씨도 궂은데 웬 산책이냐고 그래도 길을 쓰고 나가더라고요. 산책은 하루도 거르질 않았으니까요. 그때가 몇 시쯤이었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5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산책을 하고 계셨겠군요. 6시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돌아왔을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지만요. 산책은 주로 어디로 가셨나요? 나는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요. 숲속에 그 산책하기 좋은 오솔길이 있어요. 주로 그리로 다닌다고 들었어요. 부군께서는 산책에서 돌아와 7시 30분쯤에 공항에 가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신 거군요. 네, 그래요. 그게 부군과의 마지막이었습니까? 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떨떠름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림자는 그대로 지나쳤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셨겠군요. 아마 그랬겠죠.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두 편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혹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포로 들러서 가신 게 아닌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국 간다는 말만 들었지.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간다는 건 말을 안 해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 별로 대화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방금 하신 말씀 틀림없습니까? 나는 아는 대로만 대답했으니까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는 거예요?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요? 네, 살인사건입니다. 부군께서 중국으로 떠나시던 날 새벽에 달맞이 언덕 오솔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유다리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왜 몰라요?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하고 우리 그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그이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여요. 하도 착해가지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을 욕보이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림자는 그녀의 화를 다독거려 주느라고 진땀을 빼야 했다. 우리 경찰도 문 선생님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라도 그날 새벽에 오솔길을 산책한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책본부에 계속 계실 겁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장례도 치러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수사관의 귀에는 그것이 슬프게 느껴지질 않았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편께서 혹시 왼손잡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림자가 주차해 있는 차에 다가가 차 문을 열었을 때 레슬러는 졸고 있다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그림자는 차가 출발하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새 안개가 또 밀려오고 있었고 다시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또 안개야. 레슬러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참 이상해. 꼭 요 언덕 위에만 몰려 있거든. 마치 이 한이 서린 언덕처럼 말이야. 여기뿐만 아니라 공항도 안개 때문에 매일 비상이래요. 김해공항 어디에요? 레슬러가 또 하품을 하면서 물었다. 네, 서울은 또 물난리가 나서 야단이래요. 지구온난화로 어쩌면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네요. 김해공항이 안개 때문에 매일 비상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아까 도쿄에 있는 손장수와 통화했을 때 그가 무심코 흘린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7월 7일 아침 8시경 집을 나와 공항에 갔지만 막상 10시 반에 출발하는 도쿄행 비행기는 타지 못했다고 했다.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다고 했던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문삼식 역시 안개 때문에 발이 묶였을 게 아니겠는가? 그는 김해공항 경찰대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공항 경찰대에는 그와 경찰학교 동기생인 권경위가 일하고 있었다. 하반장, 웬일이야? 거기 거물급이 비살돼서 정신없겠던데? 말도 마. 피서 톡톡히 하고 있다고. 그쪽은 하루 종일 냉방 잘 되는 데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르지? 아이고야, 말도 마. 역시 사람 말이야. 움직이면서 살아야 돼. 여기 있으니까 뛰쳐나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야. 땀 뻘뻘 흘리면서 쏘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기 있어 보니까 알겠다고. 근데 네가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냐? 다른 게 아니고 그저께 그러니까 7월 7일 월요일 아침에 말인데 그날 아침 공항에 안개가 심했나? 비행기가 못 들 정도로 말이야. 월요일 아침? 7월 7일. 무척 심했지. 나도 서울 가려고 그랬는데 안개 때문에 2시간이나 늦게 출발했어. 요즘은 심심하면 안개가 찾아와서 공항을 점령하는 통에 아주 비행이 마비될 때가 많다고. 사람 하나만 찾아줘. 누군데? 이름은 문삼식. 7월 7일 아침 비행기로 인천공항 아니면 김포공항으로 간 걸로 아는데 정확히 몇 시 비행기로 어디에 갔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거야 금방 할 수 있지. 30분 후에 연락해 줄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레슬러가 운전하는 차는 15분쯤 지나 수사본부 앞에 멈춰섰다. 별관 2층에 설치된 수사본부는 꽤 넓었지만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림자와 레슬러는 금방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그림자가 책상 앞에 다가앉자마자 휴대전화의 진동음이 울렸다. 권경희가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문삼식은 7월 7일 오전 11시 반에 아시아나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어. 그 비행기는 원래 9시 25분 출발이었는데 안개 때문에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출발한 거야.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김포공항으로 갔단 말이지? 응, 그래. 그 시간에 부산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는 없거든. 잘 알았어. 고마워. 그림자 사나이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서영이 커피가 든 종이컵 2개를 들고 오더니 그 앞에 내려놓았다. 뜨거운 커피예요. 아, 고마워요. 무슨 문제 있어요? 글쎄. 그림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서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7월 7일에 출발한 난징행 4구 비행기 말이에요. 네, 그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그날 몇 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했는지 알아요? 서영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르겠는데요? 좀 알아봐 줄래요? 신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서영사는 구겨진 신문을 가지고 와 비행기 추락사고 기사가 실린 부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오후 1시 15분에 출발했는데요. 1시 15분. 하반장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파란색 볼펜으로 1시 15분과 KH 항공 밑에 줄을 긋고 나서 수첩을 펼쳤다. 수첩을 보고 난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걸 보고서 서영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커피 다 식겠어요. 아, 그렇지. 그림자는 커피를 2모금 마시고 나서 서영사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김해공항에서 오전 11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간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는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계산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서영사는 종이에다 연필로 시간을 적어가면서 따져보았다. 11시 30분에 김해를 출발했으면 김포에는 12시 반쯤 도착해요. 1시간은 걸리니까요. 김포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장 정확하고 빠른 교통수단은 공항철도. 그쵸?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건 제가 한번 타봐서 알고 있어요. 그걸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그럼 도착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죠? 하지만 이거는 짐 찾는 시간, 공항철도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건 다 빼고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공항터미널에서 지하에 있는 철도역까지는 상당히 멀다고요.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해도 짐을 끌고 10분 이상은 걸어가야 할걸요? 그러니까 아무리 짜게 계산해도 1시 20분 전후해서야 가까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까지 걸어가는데도 5분은 잡아야 할 거고, 결론은 1시 15분 발 난징행 비행기 탑승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늦춰졌다면 또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자 사나이의 얼굴은 흡사 납덩이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비행기를 놓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문삼식. 예? 추리작가 구림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림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어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가 놀라서 묻자 레슬러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들어보세요. 이거 완전 특종감이에요.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레슬러 역시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 비행기를 못 탔으면 죽지 않았다는 말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망한 걸로 나와 있잖아. 그림자는 신문에 실린 사망자 명단에서 문삼식의 이름을 찾아낸 다음 그 위에다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서영사와 레슬러는 고개를 숙이고 재차 문삼식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 한마디씩 했다. 일이 재밌게 됐는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알겠지.
그림자가 말했다. 레슬러의 길게 찢어진 두 눈이 반짝거렸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잘못 알고 사망자로 처리했을 공산이 높네요. 사망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휩쓸려 들어간 모양이에요. 서영사가 결론을 내리듯 명쾌하게 말하자 레슬러가 고개를 흔들었다. 확인하기 전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 추리 작가 말인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영사와 레슬러는 자기들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오늘이 사고 난 지 사흘째예요. 만일 살아있다면 집으로 연락을 하든가 집에 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기는커녕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내가 조금 전에 그 부인하고 통화했는데 부인은 인천공항에 있는 대책본부에 죽치고 있으면서 남편 장례 치를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살아있다면 왜 부인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걸까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또 하나, 그 추리 작가는 우리가 찾고 있는 왼손잡이에다가 7월 7일 새벽에, 그러니까 유 후보가 피살된 5시 전후한 새벽 시간에 달맞이 오솔길에 있었어요. 이건 부인이 확인해 준 겁니다. 두 형사들의 입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서 형사하고 우 형사는 지금부터 문삼식의 출입국 기록을 알아봐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회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출장을 갈지도 모르니까 준비들을 해둬요. 그리고 한 사람 더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형사 데리고 가요. 서 형사가 냉큼 말하자 레슬러가 그 속을 알겠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림자는 배옥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금방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해운대경찰서 하경위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조용한 데 가서 받을게요.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남편께서 추락사고 후에 전화를 걸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군요. 그림자는 당시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좀 더 확인하고 난 뒤에 말해줘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요.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도 종종 일어나니까요. 기적이요? 어머, 신문에도 사망한 걸로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모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문삼식 씨한테서 사고 후에 정말 연락이 없었습니까? 연락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이가 살아있기라도 한가요? 그이가 살아있으면 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사고 후에 전화를 걸어보시진 않았나요? 왜요? 걸어봤죠.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런 줄 알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받겠어요? 그야 그렇죠. 부근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010-587-986. 그녀는 우물쭈물하다가 어렵사리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림자는 전화를 끊은 다음 수첩에 적어놓은 문삼식의 전화번호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들고 차례대로 번호를 눌렀다. 그가 살아있다면 무슨 반응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전화는 반응은커녕 신호도 가지 않는 먹통이었다. 서너 번 시도해 보다가 그는 전화 거는 걸 그만두었다. 그때 연락을 받고 왔는지 안 형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그를 손짓해 불렀다. 서 형사한테서 연락 받았나? 네, 서울 갈 준비하라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은 잘 익은 과일처럼 발그레했다. 출발하기 전에 이 번호 한번 알아봐. 그림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돼 있는 문삼식의 전화번호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안 형사는 그것을 자신의 휴대전화에다 재빨리 입력시켰다. 뭘 알아볼까요? 7월 7일부터의 통화 기록을 좀 찾아봐. 알겠습니다. 안 형사가 자리를 뜨자 서 형사와 레슬러 우 형사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반장님 생각에 맞았습니다.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레슬러는 팔짱을 낀 채 한쪽 다리를 흔들어댔다. 그가 흥분할 때의 버릇이었다. 그림자는 잠자코 서 형사를 바라보았다. 문삼식은요, 7월 7일 난징행 비행기를 놓친 게 분명합니다. 그날 출국 기록을 보면 그는 그날 밤 9시 40분에 출발하는 KH 항공편으로 선양으로 떠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선양? 왜 선양으로 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 남방항공편으로 입국을 했어요. 출발지는 상하이였고 도착지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1시간 전쯤 도착했어요. 그림자는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시계는 오후 4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회의 소집해요. 5시에 열리는 합동수사회의 전에 너구리 팀만의 긴급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마침 합동수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다. 너구리 팀의 긴급회의는 2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2명 가운데 회의에 소집된 인원은 9명이었다. 하반장은 먼저 지금까지 문삼식에 대해 알아낸 사실들을 반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두가 놀라는 표정으로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 그 사람이 안개 때문에 사고 비행기를 놓쳐서 목숨을 건졌다는 건 운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것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억시로 운 좋은 놈이구만. 최 형사가 말했다. 서 형사는 그런 그를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았다. 구림의 추리소설에 열광하고 있는 그녀에겐 구림은 당연히 흠모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작가를 일개 형사 나부랭이가 이놈 저놈하고 부르다니 그의 무식함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많은 선배인 만큼 그녀는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 그의 생존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항공사에서도 미처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아직 잠복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문삼식 씨 본인이 스스로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소될 텐데 왜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까지 감추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론사에 알려주면 어때요? 최 형사가 물었다. 그건 안 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가 우리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그 구림이라는 작가처럼 용의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는 가능성이 있는 혐의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7월 7일 유 후보가 피살된 시간대인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달맞이 언덕 오솔길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의 부인이 확인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의 부인이 증언해 준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죽지 않고 생존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경찰의 수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든 두고 보면 알겠죠. 다섯 번째로 그는 살인사건을 즐겨 다루는 추리 작가입니다. 물론 작품 속의 살인은 상상이긴 하겠지만 그게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리 작가가 만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다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리소설 애독자인 우리 서 형사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목을 당한 서 형사는 사뭇 당황해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추리 작가도 충분히 살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범행 계획 같은 것도 일반인들보다는 더 치밀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좀 정리해봐야겠네요. 구림 작가님은 제가 굉장히 흠모하는 작가인데다가요. 그분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야 한다니까 기분이 좀 착잡하네요. 뭐야 그럼 팀에서 빼달라는 건가? 박 형사가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다. 서 형사는 완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괴롭긴 하지만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 작품을 많이 읽으셨으면 그 사람이 즐겨 쓰는 살인수법도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적을 이기려면 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나이 어린 안 형사가 말했다. 서 형사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그분 작품에는 전문적인 살인 기술을 가진 살인 청부업자가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이번에 유 후보를 살해한 것처럼 흉기로 심장을 정확하게 찌른다든가 칼로 목에 이 경동맥을 자른다든가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지금에서야 하는 얘긴데요. 유 후보 살해 수법이 소설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혹시 그 추리 작가 전문적인 킬러 아냐? 그러니까 그전부터 은밀히 사람들을 살해해 왔다거나.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서 형사와 안 형사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시간 나는 대로 문삼식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 사람 과거를 캘 수 있는 한 철저히 캐봐요. 알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3시경에 입국한 문삼식이 아직은 서울에 있을 거예요. 부산집에 오지 않는 이상 숨어있기 좋은 데는 서울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부인하고 접촉하려면 그 편이 편리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하고 우경사 그리고 서형사, 안형사는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문삼식의 집 주변에 잠복해서 혹시 그가 나타나지 않는지 감시를 좀 해줘야겠어요. 감시만 합니까?
최 형사가 물었다. 발견 즉시 연행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안 형사, 통화 기록은 어떻게 됐어? 통신국에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알아보는 김에 그 사람 부인 것도 같이 알아보는 게 좋겠어. 그림자는 배옥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안 형사에게 알려주었다. 자, 상경할 사람들은 지금 바로 떠날 거니까 합동회의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어요. 본부장님이 찾으실 텐데요. 말하지 않고 빠져나갈 테니까 찾으면 잘 말해줘요. 그림자의 부탁에 최 형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다 말았다. 서울에 올라갈 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것인가로 잠시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그러나 공항에 전화해보니 서울 쪽의 기상 악화로 서울행은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열차를 이용하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구포역으로 향했다. 해운대 방면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려면 부산역보다 구포역이 가깝기 때문이었다. 8장 7월 9일 오후 8시 15분. 날씨가 험했기 때문에 날도 일찍 저물었다. 미친 듯 몸부림치던 비바람은 밤이 되면서 조금 잦아진 듯했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우산을 하나 산 다음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맡겨둔 배터리를 찾았다. 그걸 휴대전화에 끼우고 나서 내가 맨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은 오미주였다. 거의 본능적으로 내 손가락은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러대고 있었던 거다.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난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그녀의 사망 사실을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다니. 내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닐까. 금방이라도 그녀가 대답할 것 같았지만 그녀의 전화는 먹통이었다. 나는 처마 밑에 서서 한동안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골목 안은 음식점과 술집, 그 밖에 잡다한 가게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그것들이 쏟아내는 소음과 불빛들로 여간 혼란스럽지가 않았다.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았고 내 자신이 갈 곳을 몰라 멍청하게 서 있는 외국인처럼 느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난 깜짝 놀라 전화기를 꺼내 노려보았다. 화면에 배옥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아내의 이름이 확실한데도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 역시 내 죽음을 믿을 수 없어 전화를 걸어본 걸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한 걸까? 어떻든 내 전화에 신호가 가는 걸 확인한 이상 그녀는 내 생존을 확신할 것이 틀림없었다. 난 당황해서 얼른 전원을 꺼버렸다. 휴대전화와 번호를 바꾸지 않은 걸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부턴 전화를 켜놓을 게 아니라 전원을 꺼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빈 택시가 한 대 굴러오는 걸 보고 난 앞으로 나서서 손을 쳐들었다. 종로 입구에서 택시를 내린 나는 공복감을 느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를 무수한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았고 비도 부슬비로 변해 있었다. 난 한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작은 음식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 냄새들로 뒤엉킨 독특한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골목은 개발의 뒷곁에서 소외된 채 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한 사내가 처마 밑에서 연탄불에 생선을 굽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 곁을 지나치면서 식당 안을 힐끗 쳐다보았다. 작은 식당 안은 빈자리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다른 식당 앞에서도 한 노파가 연탄불에 생선을 굽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골목 안은 생선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노파의 생선구이집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골목 밖으로 나온 나는 차도를 건너가려다가 발길을 돌려 골목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 생선구이집에서는 고등어와 삼치, 그리고 갈치와 꽁치 등을 구워내고 있었다. 나는 삼치를 주문한 다음 옆에 있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신문을 집어와 들여다보았다. 유후보 피살 사건과 난징행 비행기 추락 사고 기사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난 그걸 보지 않으려고 얼른 신문을 넘겼다. 일본 쪽으로 향하던 강력한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서해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난 젊은 여인이 가져온 밥상을 받기 위해 신문을 한쪽으로 밀쳐두었다. 나는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구이를 좋아하는데 쌀밥에 갓 구워낸 생선살을 젓가락으로 떼어내 고추장을 살짝 발라먹는 건 비할 데 없이 독특하다. 연탄불에 노파가 구워낸 삼치구이는 먹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게 할 정도로 맛이 있었다. 난 밥 한 공기를 더 시키고 싶은 욕구를 누른 채 밥상을 깨끗이 비운 다음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벗어나자 차도 맞은편에 PC방 간판이 보였다. 차도를 건너 PC방 건물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간선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그 건물은 낡고 초라해 보였다. 간판은 2층을 가리키고 있다. 비좁은 계단을 올라간 다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침침한 실내 공간과 질식할 것 같은 담배 연기가 나를 맞았다. 돌아서 나오고 싶은 걸 참으면서 난 요금을 지불하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가 자리에 앉았다. 실내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담배부터 피워 물었다. 그러자 들어올 때 느꼈던 역겨운 담배 냄새가 금방 사라졌다. 아니, 그 냄새에 금방 친숙해진 것 같았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셰익스피어라는 발신자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K와 S 사이에 E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하고 버튼을 눌렀다. I will miss you.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보낸 문장은 I will miss you를 띄어쓰지 않고 붙인 것이다. 그것은 새 일거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PC방을 나온 나는 종로 일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 흔한 공중전화 부스가 좀처럼 눈에 띄질 않았다. 공중전화 이용이 격감하는 바람에 전화국에서 부스를 많이 철거하고 있다는 뉴스를 언젠가 들은 것 같았다. 난 오른쪽으로 빠져 청계천으로 향했다. 가로등에 비친 청계천은 누런 흙탕물이었다. 한강물을 전기로 끌어다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홍수로 불어난 누런 물이 그대로 청계천으로 둔갑해서 흐르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비록 인공이긴 하지만 개천이 흐르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고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돌계단을 내려간 다음 물길을 따라 동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비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데다 밤도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개천가에 조성되어 있는 근사한 산책로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비도 그쳐 있었기 때문에 산책하기 좋은 밤이었다. 나는 폭이 넓은 돌다리 밑에서 걸음을 멈췄다. 다리 밑 벽 쪽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매끈하게 다듬어 만든 검은 돌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난 돌 위에 앉은 다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 전화기를 다시 사용한다는 게 조금 내키지 않았지만 곧 버릴 거란 생각에 신중하게 번호를 눌렀다. 한참 신호가 가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아 막 끊으려고 하는데 다급하게 여보세요 하는 일본말이 들려왔다. 모스크바의 고리키. 내 목소리가 작았던지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에 익은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모스크바의 고리끼. 비틀거리는 셰익스피어. 기침소리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보내준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그 물건 처분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파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간만 맞으면 처분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물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시시한 사람 아니고요. 구매력도 상당합니다. 셰익스피어,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합시다. 바쁘신가 보군요. 이 물건이라는 게 역시 임자를 제대로 만나야 빛이 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놈의 기침이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아서. 그건 그렇고, 또 전에 말씀드린 그 값에다가 조금만 더 얹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임자 나타난 김에 웬만하면은. 정확히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1,100달러면 어떻겠습니까? Q25 조직과의 거래에서는 액수를 얘기할 때 언제나 숫자 0을 3개 빼고 얘기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덧붙였다. 대신 550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물건 인수할 때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물건을 선생님께서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고객이 선생님께서 직접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걸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리고 선생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기회에 두 분이 만나서 교분을 드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은 어디로 운반해야 합니까? 스위스 루체른에 있습니다. 루체른은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좀 멀긴 하지만 루체른으로 직접 물건을 좀. 네,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루체른 도착하시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안내인이 모실 겁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인물은 루체른에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마 거기에 은신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컸다. 은신하고 있는 자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부패한 후진국의 독재자가 쿠데타로 실각해서 망명한 경우다. 부패하기로 말한다면야 막대한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친 자도 거기에 못지않다. 마피아의 검은 돈을 먹고 쫓기고 있는 자들도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망명한 경우다. 독재국가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망명한 사람들은 본국에서 잠입한 비밀경찰의 암살 위협 때문에 숨어서 지내야만 한다. 전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은 그 때문에 망명 생활이 더 고달프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어떻든 나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에 속하는 인물일 경우 상대하기 속 편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인물들만 골라서 처리할 수는 없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어디까지나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가 비록 예수라고 해도 난 계약에 따라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는 건 내가 따질 계제가 아니다. 비틀거리는 셰익스피어와의 통화를 끝낸 다음 청계천변을 얼마쯤 걸어가다가 위로 올라온 다음 종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종로 5가를 건너갈 때는 시원한 바람까지 불고 있었다. 난 우산을 접고 해화동 쪽으로 걸어갔다. 대학로는 화려한 불빛으로 마치 딴 세상처럼 보였다. 벽에는 여기저기 각종 연극 공연과 이벤트를 알리는 잡다한 포스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나는 미로처럼 얽힌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웨스턴 뭐라고 적힌 한 바로 들어갔다. 그 안으로 들어간 건 유난히 시끄러운 음악이 밖에까지 쾅쾅 울려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내가 왜 그런 곳에 들어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란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실내는 온통 젊은이들 뿐이었다. 물 흐린다고 나가달라고 하면 별 수 없이 나가야겠구나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내쫓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따가운 시선은 느낄 수가 있었다. 실내는 꽤 넓었고 플로어에서는 귀청을 두드려대는 음악에 맞추어 젊은 남녀들이 미친 듯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스탠드 바로 다가가 기대 섰다. 바는 네모진 형태여서 그 주위에 걸터 앉으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보였다. 바 안쪽에서는 콧수염을 기른 청년 한 명과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아가씨가 바텐더 일을 보고 있었다. 현란한 솜씨로 칵테일을 만들고 있던 노랑머리가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뭘 마시겠느냐고 눈으로 물었다. 나는 보드카를 주문했다. 그때 셔츠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난 그제서야 전원을 끄지 않은 걸 깨달았다. 휴대전화를 꺼내보니 아내의 전화번호가 또 떠 있었다. 내 죽음을 믿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내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대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전화를 받는 대신 얼른 전원을 꺼버렸다. 내가 보드카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시고 났을 때 노랑머리가 다가와 내 귀에다 대고 말했다. 저 파란색 옷 입은 아가씨가 아저씨하고 춤추고 싶대요. 섹시해 보이죠? 어깨가 드러난 하늘색 셔츠가 상체에 찰싹 달라붙은, 그래서 젖가슴에 윤곽이 유난히 풍만해 보이는 아가씨가 반대쪽의 대각선 방향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담배가 끼워져 있는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고 빨갛게 칠해진 입술을 계속 오물거리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어서자 그녀도 따라 일어서는 게 보였다. 플로어로 다가오는 그녀는 키가 늘씬했고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로 하체를 가리고 있었다. 나와 마주서자 그녀는 큰 눈으로 날 빤히 쳐다보다가 활짝 웃었다. 그때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청년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나! 그녀는 사납게 소리치면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자고! 청년은 다시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또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말란 말이야. 너하고는 끝났어. 끝났으니까 지저분하게 굴지 마. 안 끝났어. 할 얘기 있으니까 나오란 말이야. 싫어. 싫단 말이야. 이 개새끼야. 아가씨의 기세에 눌린 청년은 멈칫하다가 대신 나를 사납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었다. 그는 술에 꽤 취한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넌 뭐야? 이 낯살이나 처먹은 새끼가 딸 같은 여자를 꼬셔? 이 여잔 내 애이냐? 빨리 꺼져 이 새끼야. 그는 나를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다. 가슴을 얻어맞은 나는 비틀거렸다. 그와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 KGB에서 익혔던 살인 기술이 되살아났다. 무기를 이용한 기술도 있지만 맨손으로 상대방을 해치우는 격투기 또한 치명적인 위력이 있었다.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청년은 내 나약한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서 나한테 두 번째 펀치를 먹였다. 하지만 난 그걸 가볍게 피했고 그 바람에 그는 헛손질을 하면서 허둥댔다. 음악은 여전히 쩌렁쩌렁 울려댔지만 플로어는 어느새 비어 있었고 플로어를 중심으로 싸움을 구경하려는 하나의 큰 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년은 이제 무대 위에서 멋진 솜씨를 보여주려는 듯 그리고 더 이상의 헛손질은 있을 수 없다는 듯 괴성까지 지르며 이번엔 2단 옆차기로 공격해왔다. 난 다시 가볍게 피하기만 했고 그의 몸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헛발질 때문에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들더니 탁자를 후려쳤다.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몸통이 떨어져 나간 병은 날카로운 흉기로 변해 있었다. 죽여. 어디선가 또 병 깨지는 소리가 났고 운동 모자를 눌러쓴 다른 청년이 깨진 병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친구 사이인 듯 했다. 어느새 음악은 멎어 있었고 실내는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두 청년이 양쪽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난 오른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봐, 이러지 말라고. 나는 이 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응? 난 갈 테니까 비키라고.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이봐, 비겁하자는가. 이 늙은 사람한테 젊은이들이 맥주병을 깨들고 달려들다니. 조자. 비겁한 청년들은 좌우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맥주병에 얼굴이 갈갈이 찢기고 혹시 목이라도 찔리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 같았다. 나는 상체를 숙이면서 한 바퀴 돌았다. 돌면서 한 녀석의 다리를 걸었고 거의 동시에 팔꿈치로 다른 놈의 사타구니를 냅다 내질렀다. 몸을 바로 한 나는 막 일어서는 놈의 콧배기를 구두발로 힘껏 걷어찼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깨진 병을 움켜쥐고 있는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팔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실내를 울렸다. 운동 모자를 눌러 쓴 놈은 사타구니를 움켜잡은 채 일어서 보려고 기를 쓰고 있었다.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목을 후려치자 그는 힘없이 나뒹굴었다. 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병을 집어든 다음 무릎으로 그의 등을 압박하면서 그의 오른손목을 구두발로 단단히 밟았다. 그는 개구리처럼 뻗어 있었는데 징그러운 문신이 팔을 타고 손등에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난 깨진 병으로 그놈의 손등을 내려 찍었다. 놈이 고통을 못 이겨 내지르는 비명소리도 컸지만 구경꾼들이 놀라서 지르는 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컸다. 구경꾼들 가운데 여자도 많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나는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질 않았다. 그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흉포함이 어느새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난 나머지 놈의 손도 갈갈이 찢어놓고 싶었다. 깨진 병을 들고 다가가자 그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아저씨, 안 돼요! 살려주세요! 하늘색 셔츠를 입은 아가씨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멈칫 돌아섰다. 그녀는 마치 악마의 얼굴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겁에 질려 서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나는 바로 다가가 술값을 치른 다음 밖으로 나왔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내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온 다음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탔다. 아저씨! 하늘색 셔츠를 입은 아가씨가 어느새 다가와 있었다. 난 무표정하게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고 그녀는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 망설이고 서 있었다. 타실 겁니까, 손님? 젊은 운전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갑시다. 마포로 가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나는 청년들과 싸운 걸 몹시 후회했다. 싸우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애초에 젊은이들만 들어오는 그런 바에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내 행동을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한 다음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한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새벽녘 해야 가까스로 잠이 들 수 있었다. 네, 안자비판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수사일지에서는요, 맨 땅에서 시작해서 범인을 추적해가는 그 형사들의 사실적인 묘사가 아주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그토록 고생하는 형사들의 노력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왜 범인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안 잡히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마지막에 이 살인 병기로 키워졌던 구림 작가가 젊은이들을 막 제압하고 손을 찢고 이러는 걸 보니까 또 겁이 더럭 나기도 하고요. 네. 5부의 내용은 또 어떨지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 수사망에서 과연 우리 주인공 구림 선생님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을 것인지 숨졸이면서 저 처음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같은 느낌으로 함께 계속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쇼핑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제품 사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 쇼핑몰에서 그냥 원래 사려고 하셨던 물건 구입하시기만 해도 안자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맨손 체조라도 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